지금 이제 2박 3일 동안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절에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까지 쭉 타고 들어가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차 잠깐만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1장에서 잠깐 써놓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쭉 들어가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 그 다음에 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석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웅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기본 우리나라 사찰 가람 배치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빠지거나 뭐 조금 추가되거나.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전강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전강 얘기들, 전강 얘기들, 그 다음에 4장 한 장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법당 안에 뭐 안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얘기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조건 안에서 즐겁게 하시면 돼요.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책 안 읽을 겁니다. 그냥 그림 이렇게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절은 왜 산에 갔을까? 왜 절은 산에 있죠? 아주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도시에 포교당을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신도는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 같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 같은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한옥이어야 되고 산에 있어야 된대. 그게 절 같은 거래.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이 탁발하셨는데 그렇게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 절이 있었을까요? 그럼 탁발 갔다가 오면 배고픈데? 그리고 12시 안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발했을 때 여러분 아세요? 그 율장에 보면 탁발해서 그 자리에서 먹는 집단들도 있었어요. 근데 불교는 금강경 봐서 아시잖아요. 탁발하고 나서 손발 씻고 거기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음식을 드시는 데까지 12시 안에 끝내야 돼요. 거리가 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다가 12시. 새벽 일찍 갈까요? 그러면 탁발해서 오면 12시? 와, 그거 보통 일 아닌데? 한 2시간씩 걸어가지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막 이렇게? 주는 사람이. 그래서 분명히 율장 방사건도에 보면 나오죠. 도시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사찰을 만들어라. 너무 가까우면 시끄럽고 멀면 탁발할 수가 없죠. 탁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절은 원래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도시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도시주의자입니다. 왜? 새로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죠. 시골 분들이나 안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부처님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또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얘기하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왕사성, 뭐 사위성 같은 큰 도시들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쿠시나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아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왜 큰 도시들을 놔두시고 평생 도시만 다니시던 분이 왜 이런 조그만 총구석에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벌써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 도시 쪽에 있는 거고 사찰도 당연히 도시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옥은 우리 전통 건축이지 사찰 건축은 아닙니다. 설마 뭐 부처님이 한옥에 사셨겠어요? 그죠? 승복도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 중에서 부처님 거 인도 스타일, 메이드 인 인디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빡. 그 나머지는 전부 이게 동아시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도에서 여름에 40도, 55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치렁치렁 입고 있다가 이거 떠 죽어서 못해요. 그리고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는 땀을 흘리지 마라. 제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부처님 계율이에요. 비구는 땀을 흘리면 안 된다. 비구니는 괜찮은가 봐.
근데 이거를 입으면 인도에서는 무조건 참여해야 돼. 안 움직여도 참여해야 돼. 네, 이건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런 옷들은 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율장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했는데, 인도에서는 하복만 있던 승복이 동아시아로 오면서 하복만 없어졌다. 여름에 더럽게 덥다. 우리 전통적인 게 꼭 불교적인 건 아니다. 그건 금을 거야 돼요. 그리고 승복도 마찬가지예요. 승복도 색깔 다른 한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전통 복장도 아닙니다. 그거 뭐 대원군 때 들여온 거잖아요. 흥선대원군 때 들여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호복이라고 그랬죠. 오랑캐 복장이라고. 그래서 막 천시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절이 산에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황룡사 같은 사찰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2장 넘기시면 황룡사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황룡사. 다 아시다시피 진흥왕이 친정을 선언하고 20살이 돼서 친정을 선언하고 진흥왕이 버풍왕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돼서 이제 20살이 돼서 친정을 선언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새로 궁궐을 짓다가 용이 튀어 올라오니까 이제 황룡사로 그건 서상이다. 그래서 그건 절로다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황룡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왕궁을 산에다 지었겠어요? 왕이 힐링 이런 거 좋아하나? 아무래도 도시에 당연히 메인 자리에 지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도시 절이 좋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절은 흥왕사 개성에 있는 큰 스님을, 왕이 큰 스님을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스님 계신 데까지, 자 문제를 드릴게요. 큰 스님 계신 데까지 2억 마일리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찾아간다. 큰 스님을 왕궁 옆에 절에다 모신다. 어느 게 맞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런 큰 스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 절이 커지고, 왕이 자꾸 참배를 오면 그 절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큰 절은 다 그렇게. 그러면 산에까지 절이 있는 건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시에 절이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제일 많은 데는 아파트 상가 안에 7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도시에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산에 기도원 같은 거 이제 살살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절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도시절들이 포화 상태에서 산으로 들어갔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종이 후발주자입니다. 교종에 비해서 후발주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는 이미 다 절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산에 가서 수행이나 하면서 이제 해야겠다. 그리고 선종은 산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갖다 주는 걸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자급자족. 그래서 선농일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백장스님. 그건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는 불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도 절이 꽉 차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는 산에까지 꽉 차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고려 때까지 호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 막 밀어주잖아요. 귀족들이나. 그래서 큰 불사에 누가 불사했다라고 이름 붙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누가 했다. 왜? 국가에서 하거나 귀족이 하면 도구로 하니까 추접스럽게 이름을 안 써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막 불사하면 막 종 하나 하면 막 종에 막 이름이 막 그 막 딱지딱지 이렇게 막 쫙 붙잖아요. 더 이상 이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붙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 다 혼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불교가 한 1000년 이상의 호황을 누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역전됐잖아요. 이제 IMF 500년 IMF 기간을 겪게 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무슨 냉탕에서 아니 온탕에서 냉탕으로, 건강에는 좋겠어요. 냉탕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심 안에 있는 사찰들은 다 이렇게 헐어지거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 돼서 양반집으로 쓰이거나 서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최초 서원, 최초 사액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 소수 서원 같은 경우도 원래 숙수사라고 하는 절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산지에 있는 거는 리모델링해서 서원으로 쓰기도 하고 공부하는 대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마을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집으로 쓰는데 조금 이제 집으로 쓰기에 조금 종교시설을 자기가 집으로 쓰기는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무섭고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한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 한옥이 레고 블록 같이 만드는 거 아세요? 짜 맞춰서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탁탁탁 결구해서 만들잖아요. 못을 쳐가지고 막 만드는 게 아니고 탁 짜잖아요. 덕분에 이걸 해체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찝찝하고 아 이거 좀 무서워 이러면 그냥 해체해서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자기 집으로 그 부재들을 그대로 써서. 그 덕분에 절이 더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 차라리 돌로다가 집을 지었으면 그러면 유적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처럼. 그래서 아무튼 큰 절들은 전부 원래 도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에도 절이 다 들어섰고 도시절은 숭유억굴 시기가 되면서 싹 사라지게 되고 산절만 남았다더라. 그럼 산절은 왜 남겨놨느냐? 산절은 왜 남겨놨느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고가 튼튼하지 못하고 밑에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류유통을 하려면 산에다가 중간중간에 역참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여관 같은 시설들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정부 돈으로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유지도 해야 되고. 근데 산사를 그냥 놔두면 쓰기가 좋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산사를 없애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무역과 관련된 이런 보부상들이 움직이는 통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산사는 다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번 사찰은 기도와 수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 얘기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사찰 중에는 여러 기능들을 특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단순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보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이래서 잘못하면 뭐 역모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몸에 있는 혈자리에다가 뜸이나 침을 놓듯이 절을 세워서 잘 기혈이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왕건의 훈유십조에도 보면 함부로 절은 불교는 이렇게 높이지만 함부로 사찰을 막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이게 배가 기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역참의 기능 이렇게 해서 예전에 영빈관 기능 했던 거 아세요? 사찰이? 영빈관 기능? 안 그러면 어떤 호텔 기능을 했었어요. 그걸 요즘 복구해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잖아. 끊어진 전통을 다시 명맥을 잇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안동 제비원 나오죠. 제비원도 그렇고 한 장 넘기시면 중원 미륵리, 미륵대불 이런 데가 다 그런 역참 기능을 가졌던 사찰이에요. 이런 사찰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28쪽 보시면 능침사찰, 왕의 명복을 빌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귀족의 명복을 비는 그런 사찰들도 있죠. 원찰, 그 다음에 명복사찰 이런 사찰들, 특히 뭐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사찰들은 다 봉자가 대부분 들어가죠. 그래서 봉은사, 봉선사, 봉국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봉자 들어가면 이 왕실 사찰이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세자 무덤이 진짜 그게 명당인데 그런 거 아세요? 귀솔깃한 얘기 해드리면 조선시대 왕릉 중에서 그렇게 그런 명당을 음택이라고 합니다. 시체 뉘이는 명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명당 자리로 꼽히는 데가 어디냐면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자리. 음택으로 거의 최고라고 꼽히는 자리예요. 음택으로.
그래서 용의 이렇게 정수리짜리 이렇게 용의 정수리짜리.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용한수 이래서 용의 눈물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탁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찝찝하죠. 눈물이잖아. 남의 눈물을 왜 먹어? 그렇게 해서 이 용자리, 용의 정수리 자리에 중대정멸보궁이 있는 거고, 왕릉 중에서는 제일 좋은 데가 조선시대 왕릉 중에서는 세종 무덤, 여주 쪽에 있죠. 세종 무덤, 그 다음에 사도세자 무덤. 사도세자 무덤 수원에 있잖아요. 용주사 옆에, 그죠? 육릉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 정조 무덤은 건능, 그래서 윤건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1쪽 보면 이제 성곽을 지키던 사찰들도 있다. 그래서 북한산, 남한산에 이 사찰 많죠.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은 방 쓰던 모모 스님이 제 도반 스님이 늘상 하던 말이 있는데, 남한산성, 북한산성, 경복궁 다 불교 문화재다. 뭔 뜻인지 아세요? 스님들이 다 만들었어. 스님들이 만들었어. 경복궁 이거 중건할 때도, 저 대원고 때 경복궁 중건할 때도 그 정도 큰 규모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게 스님들 쪽에서, 사찰에서 절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스님들이 다 그것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만들게 된 거고, 이제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때 승군이 워낙 잘 싸웠어요. 승군이 잘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의병보다 승군이 훨씬 잘 싸우거든요. 잘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자식이 없다는 거. 용감하죠. 처자식이 없는 남성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 돌아갈 때라고 하는 거는 극락에 간다거나 뭐 이렇게 유교적으로는 그렇게 죽으면 객사입니다. 객사는 집에도 못 들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가족 있지. 객사 당하는 상황이지. 잘못해서 몸에 상처라도 나면 그건 겁나 큰 불효입니다. 불효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보다 먼저 가는 불효. 그다음 몸에 상처 나는 불효. 몸에 상처 나는 것도 불효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머리카락도 못 자르고 손톱도 못 자르고 이런 상황에서 승군이 잘 싸우는 걸 딱 보고 조선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옛날에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뭐라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산성도 쌓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산성 쌓으라 하면 다 속퇴할 건데, 그죠? 이 시절에는 이걸 쌓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산성 안에 절들이 있는 거죠. 남한산성 안에도 뭐 몇 개 있죠. 옛날에 많을 때는 뭐 7개인가 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절들 30쪽에 보시면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2장 넘겨서 이제 3. 사찰의 이름을 붙일 때도 원칙이 있다. 뭐 불교가 저번에 종교 인구 조사할 때 뭐 300만이 줄었다 이러는데, 아이 뭐 까딱 없어요. 불교에는 절들은 점점 늘어나죠. 왜? 병원, 학원 이런 거 다 절원자입니다. 그게. 그리고 전국에 막 이게 탑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 저런 거 봐봐, 산에 이런 거 봐봐, 송전탑 뭐 이런 거 다 철탑. 이 원자도 절이라는 뜻입니다. 사자도 절이라는 뜻이고, 암자, 토굴, 나냐 뭐 이런 얘기들 잠깐 볼게요. 원래는 승가람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그 이제 가람이라고 하는 거고, 중국에서 이제 사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고, 원래는 사라고 하는 게 원래 발음은 시자 발음이 나는 겁니다. 시자 발음이 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원자를 붙이면 시, 우리 읽을 때 뭐 시집 할 때 시, 그 다음에 시간 날일자를 쓰면 시간시, 이렇게 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시 발음. 그래서 스님들이 참 예전에도 창의력이 있어요. 저걸 딱 이제 점 하나를 찍어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듯이 시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어서 사로 만드는 저희 관청이라는 의미입니다. 관청. 원래는 그래서 관청시라고 하는 거고 그 관청을 우리가 접수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자랑스러운 선배들 많아요. 뭐 관청이고 뭐 그냥 접수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맨 처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절 홍로시라고 하는 이 가선마등과 축법나이라는 스님이 34쪽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인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동안 한나라 명제 때입니다. 한나라 명제 때 AD 67년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 이제 산 스님들을 어디다 모셔야 되지?라고 했을 때 홍로시라고 하는 게 관청 영빈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빈관. 거기다가 임시로 모셨는데 이 스님들이 워낙 능력이 좋아서 거기를 주저앉아서 점 하나를 찍고 절로 만들었다는 그게 사의 시작입니다. 사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절이. 중국의 낙양에 가면 백마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말상도 있는데 이건 이제 명나라 때 말인데 아무튼 백마의 경전하고 사리를 모셔서 이 절 앞에까지 왔더니 백마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백마사라고 했대요. 낙양의 백마사 굉장히 큰 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 스토리들 백마에다가 경전과 사리를 이고 왔다가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나중에 윤색돼서 재가공돼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서유기. 그래서 35쪽 보면 사찰이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간. 그래서 신성한 곳에는 앞에다 국기봉 같은 걸 해요. 국기봉 같은 걸 하나 세운다고. 단강 같은 거. 그래서 찰주를 세운 곳. 그래서 사찰이라는 의미로도 쓰고. 그다음에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절인데 원이라고 하는 거는 담장을 두른 절이라는 뜻이에요. 불국사 같은 데 가보시면 회랑으로 이렇게 담장을 둘렀죠. 그렇게 두른 이유는 인도나 이런 우기가 있는 쪽에서는 지금도 동남아시아 절을 가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기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터널 같은 식으로 이렇게 터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터널 아니고 위에를 이렇게 덮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비 안 맞고 법당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불국사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담을 두른 절을 원이라고 합니다. 원. 그래서 절 원자죠. 그래서 병원, 학원 이게 다 절이에요. 다 절이에요. 우리 부설기관이에요. 그리고 병원, 학원 아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 절이 아시다시피 교육시설도 있었고 의료시설도 있었고 은행시설도 있었습니다. 시장시설도 있고요. 시장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절이 다양한 기능들을 해요. 지금은 오늘날은 종교시설이 딱 종교 기능만 해요. 그건 사회적으로 국가 영역이 넓어지면서 국가가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고 예전으로 올라가면 국가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그런 기능들을 위탁받아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시장의 기능, 그 다음에 병원의 기능, 그러니까 의료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기능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강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승가대학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는 약간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대학으로 다 편제가 안 됐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 부분이 다 대학으로 바뀌었죠.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암자, 토굴 이런 것들은 이제 사보다 격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고 37쪽에 나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라고 하는 거는요. 간판을 사라고 쓰면 저거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원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냐라고 쓰면 그건 사설입니다. 사설. 이건 공식. 그다음에 그건 사설. 지금도 우리가 공찰 그다음에 사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정 못 받은 거는 나냐라고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나냐라고 불리는 데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아직도. 사찰 중에서 나냐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저 오대산에도 뭐 영감나냐 뭐 이렇게 해서 나냐라고 쓰는 게 있거든요. 나냐라고 하는 건 알았냐. 인도말 알았냐. 적정처. 그다음에 이제 수행하기 좋은 곳 뭐 이런 의미로 쓴 거고. 근데 이게 아자를 생략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도 100% 이거를 장담은 못 하는데 아자를 생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불교에. 예, 인도 그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야를 나냐라고 하고 아라한을 나한이라고 하고 아미타를 미타라고 하고 그죠? 아자를 생략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자를 생략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라고 하는 게 무엇 무엇이 아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라한 이러면 번뇌가 없는, 셈이 없는, 쉽게 말해서 누설되지 않는 이라고 하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고, 나한 이러면 원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미타 이러면 수명의 한량이 없는 무량수가 되는 거고, 아자가 빠져버리면 량수, 무량수에서 무자가 빠지는 거죠. 수명의 한량이 있는, 그럼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흥미롭게도 아자를 생략합니다. 근데 그게 왜 아자를 생략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아자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한자적으로. 그래서 그냥 축약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예, 축약한 것 같아요. 근데 축약하면 의미적으로는 안 되는 글자를 축약했어요. 뜻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엇 무엇이 아닌 이렇게 했는데 그 아닌을 생략하는 거야. 그럼 무엇 무엇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야를 줄인 말이 나냐. 암자나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산 안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한 산 안에는 뭐 본사가 있어. 그러면 거기는 사, 나머지는 암이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암이죠. 사암의 위계는 우리가 알죠. 보통은 다 큰절이 있으면 그 안에 부속된 건 다 암자들이고, 오대사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사 월정사가 있고 그 안에 상원사가 있고, 왜 그런 구조가 될까요? 큰절이 있는데 왜 암으로 안 하고 상원암이라고 해야 되는데, 중대는 사자 암인데 왜 상원사는 살까? 상원사가 먼저 있고 월정사가 생긴 거예요.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월정사가 먼저 있었으면 그것도 암이었을 거예요. 근데 순서가 사가 먼저 있고 더 큰 사가 생긴 거니까 그걸 바꿀 필요는 없죠. 사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시작된 거, 저를 가리키는 중국적인 용어에서 시작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도말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승가란말을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조그마한 절들은 다 나냐라고 했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왜 나냐가 다 없어졌느냐? 개나 거리나 다 사죠. 원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인가하는 것만 사야 되는데 지금은 개나 거리나 다 산 거예요. 어느 절이든지. 이유가 뭘까요? 조선 후기 생각하시면 되죠. 조선 후기 때 원래는 조선 초기에 양반이 5%도 안 됐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너도 나도 다 양반이죠. 그래서 싸울 때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이렇게 하면 싸우잖아요. 아니 양반이,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넘어서 김까지 양반이 되는 사회. 그게 조선시대. 양반김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위계가 무너지면서 모두 다 위로다가 상승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양반은 피라미드 구조로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이제 쪽팔리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거죠. 사고 나냐 구조도 사가 이만큼 있고 나냐가 이만큼 있었으면 이걸 전부 다 바꿔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어떤 의미로 말하면 뭐 본사급 정도의 절들, 그 다음에 유서 깊은 절들, 그런 것만 사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원래는 나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다 그냥 사로 통일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8쪽에 보시면 국자 들어가는 절 말고, 국자 들어가는 절은 이제 나라와 관련된 절들이고, 봉자 들어가는 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침 사찰들, 능침 사찰들, 국가의 왕릉을 관리하는 사찰들, 그다음에 흥자 들어가는 것도, 흥자, 국자 이런 것도 다 국가랑 관련된 사찰들. 그래서 흥천사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흥천사는 정릉, 정릉과 관련된 사찰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려시대 때 제일 큰 절 흥왕사 39쪽에 세 번째 줄부터 2800칸.
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 조선 초기에 저 건봉사 3,000칸이었어. 3,000칸. 99칸 이상 못 늘립니다. 조선시대 때 영의정집도 99칸 이상 못 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이 커질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 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인은 지금은 성인은 군주하고 다른 개념이죠. 군주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중국 문화권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성인은 무조건 군주여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군주는 동일해야 돼요. 이런 걸 보고 내성외왕이라고 합니다. 내성. 안으로는 성인이고 밖으로는 왕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요순, 우탕, 문무, 추공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성인이면서 왕인 사람이에요. 양수겹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동아시아에 왜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전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느냐?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쉽게 말해서 교조, 예수나 무하마드는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전혀 없어요. 예수는 천민이잖아. 어디 천민이 성인이야?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하마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과부 킬러예요. 돈 많고 명 짧은 과부를 만나서 성공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케이스. 그게 무하마드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의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는 성인이다라는 판단이 안 돼요. 성인이다라는 판단이 안 돼. 기독교 굉장히 일찍 들어옵니다. 이슬람교도 굉장히 일찍 들어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크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막 이러니까 통제가 어느 정도 돼요. 나라가 작고 이러니까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데 중국은 통제 안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중국 황제는 자기 땅이 얼마까지인지 그다음에 자기 나라에 대한 지도가 없어요.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 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지도 있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한국 조선의 임금은 지금 같은 조선의 지도는 아니지만 어슴푸레 비슷하고 좀 뚱뚱한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요. 중국 황제는 지도가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배우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뭐 지구본 같은 거 보고 지도를 보니까 머릿속에 딱 개념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옛날 사람은 그 개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마치 우주번 바깥에 외계인이 살고 있어. 그랑 비슷한 거예요. 그건 그냥 추상적 개념이에요. 내 땅이 겁나 넓어.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통제 못합니다. 중국은 통제를 못합니다. 국경선 다 통제를 못합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어디까지가 직장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국 안에서 작동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게 걸려요. 그래서 예수나 무하마드는 성인이라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왜 저게 상대적으로 쉬웠냐면 부처님은 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물론 왕은 아니지만 한 끗 차이 아니요. 그거는 그 정도는 우리가 우길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처님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때려쳤잖아. 그럼 말이 좀 되죠. 그래서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화에서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아무리 조선시대 때 억압하려고 해도 부처님은 황제 룰로 다뤄요. 황제하고 같은 레벨로 다룹니다. 그래서 복장도 우리 부처님은 황색. 황제만 쓰는 거예요. 조선의 임금은 제후기 때문에 빨간색.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라고 했기 때문에 고종 순종은 노란색.
부처님 금 쓴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금값도 비싸지만 금 칼라를 쓴다는 건 대단한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예전에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부의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황제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고 그다음에 그 동생이 부걸이에요. 부걸. 근데 어린애가 황제가 돼가지고 동생이랑 이렇게 뛰어놀다가 동생 이렇게 바지를 잡았는데 바지를 잡으니까 이게 흘러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그 속에 꼬쟁이가 나왔어. 속바지가 나왔어. 속바지가 나왔는데 그게 황색이 나온 거예요. 황색이. 그러니까 그 영화 나중에 한번 진짜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딱 잡아가지고 동생 싸대기를 때립니다. 왜? 그건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색이야.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색을 쓰고 싶었던 거야. 형만 입으니까. 그래서 꼬쟁이를 만들어서 한번 입었다가 형한테 싸대기를 맞는데 뭐 원래는 사형입니다. 원래는 사형입니다. 싸대기만 때려준 것도 동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그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사형만이 아니고 그 사람 사형이 아니고 집안 전체가 도륙 나는 거예요. 그게 왕조국가 시절이에요. 부처님은 골드 칼라잖아.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 저 자금성 가보면 다 황기화로 덮어놨잖아요. 그 황제색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청와대 그건 제후들이 청색기화 쓰는 거예요. 황제는 다 황색기화예요. 중국의 유명한 사찰이나 큰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 사찰도 최고 레인밸류는 황기화예요. 기화색만 딱 보면 아 이게 알 수 있죠. 위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황색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황제랑 같은 위계로 부처님을 다룬 거고 이게 다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99칸 룰에도 벗어나는 거고 99칸 영의 정도 못 쓰지만 절에서는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봉사 3,000칸이었다니까. 그 효령대군이 준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효령대군. 세종형 효령대군. 그리고 단청도 그 영의정집에서도 못합니다. 단청도 금단청을 해요. 비단금자를 써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수놓는 왕실, 경복궁, 창덕궁에 있는 단청보다 사찰 단청이 더 화려합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불교 상징에는 쌍용이 나오죠. 쌍용. 욕하는 거 아닙니다. 쌍용. 쌍용이 황제 상징이에요. 그게 그렇게 상징들을 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황제에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황제에 준해서.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 이런 거에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조선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려 시대 때나 이렇게 이제 사찰에서 아니 불교가 국교일 때는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임금이 스님한테 절하고 이럴 얼마나 좋은 때예요. 호시절이잖아. 그런 때 생각하면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룰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 룰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찰에서 황실과 관련돼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국가하고 관련돼서 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관청하고 관련돼서 만들어지고 황제하고 자꾸 결부되기 때문에 황제가 쓸 수 있는 최고 상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용, 그 다음에 종하고 북. 종하고 북도 원래 다 황제들이 시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전쟁과 관련해서 쓰고 하는 황제의 상징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그런 기물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석이 예불할 때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장을 넘어가서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2장에서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얘기는 내일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